지금 이 순간, 오늘도 수많은 투자자들은 조용히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뉴스에 미국 증시는 흔들리고, 잘 나가던 국내 증시도 맥을 못 추고, 코인은 벌써 예전부터 반토막, 유튜브엔 투자 실패담이 넘쳐나고, 뉴스엔 손실 투자자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영상 댓글창을 한번 보세요. 욕심이 죄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지. 노력 없는 돈의 당연한 결과, 공짜를 바란 대가, 조롱과 손가락질이 넘쳐납니다. 돈을 잃은 사람들은 어느새 욕심쟁이가 되고 도박꾼이 되고 스스로 자초한 패배자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연료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시대에 조금 더 잘 살아보자고 욕심낸 게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40대 아버지가 특수학교에 다니던 9살 아들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주식 투자로 2억 원을 잃었다며 신변을 비관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있는 남성의 차량에선 9살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들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됩니다. 중소기업 15년차 김과장, 43, 아내와 중학생 2아이. 월급은 3년째 그대로인데 애들 학원비는 매년 올랐습니다. 마트 갈 때마다 장바구니가 가벼워졌어요. 뉴스엔 매일 기술 혁신, 경제 성장 얘기가 나오는데 정작 본인 삶은 거꾸로 가는 느낌. 어느 날 유튜브 알고리즘이 주식 영상 하나를 밀어넣었습니다. 큰 꿈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만 보태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했고 수익이 나자 조금 더 넣었어요. 주변 동료도 하고 있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하락장이 왔어요. 물타기를 했고 반등을 기다렸고 기다리는 동안 마이너스는 커졌습니다. 어느 순간 가족한테 말 못하는 숫자가 생겼어요. 대출이 끼어들었고 이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결말은 다들 아실 거예요. 김 과장은 지금도 혼자 삭히고 있습니다. 어디 하소연도 못해요. 욕심부린 사람 취급받을 게 뻔하니까.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욕심을 부린 거지. 내 잘못이야. 조금 잘 살아보고 싶었던 그 마음이 정말 이 모든 결과를 혼자 감당해야 할 만큼 큰 죄였을까요? 아니면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ccordingly, I have directed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o take the action necessary to defend the dollar against the speculators.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밤이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TV에 닉슨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일요일 밤 대통령의 긴급 담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건 누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닉슨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합니다. 전 세계가 멈칫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26년간 유지됐던 약속, 달러는 금이다. 이 공식이 일요일 밤 단 몇 마디로 사라졌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금은 땅속에 있는 만큼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돈은 더 이상 금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때 미국은 단 몇 달 만에 수조 달러를 시장에 풀었어요. 그 전까지 200년간 찍어낸 달러의 상당 부분을 단 1년에서 2년 만에 찍어낸 겁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은 올라요. 주식, 부동산, 채권.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불어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월급만 받는 사람은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은 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영원히 쫓아가야 하는 숫자만 커지는 겁니다. 1971년 이후 미국의 자산 불평등 그래프는 수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누군가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판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것도 일요일 밤에 조용히. 닉슨 쇼크 이후 10년. 자본은 새로운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1929년 대공황 기억하시나요? 그때 미국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평생 모은 예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어요. 그 참사 이후 미국 정부는 1933년 글래스-스티글법을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어요. 서민 예금 다루는 일반 은행이랑 고위험 투자하는 투자은행은 절대 섞지 마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반 은행이 투자에 실패하면 서민 예금이 날아가요. 그게 대공황의 본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완전히 분리해놨습니다. 근데 1980년대 레이건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시장에 맡겨라. 규제가 경제를 막는다.
금융 규제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99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램 리치 블라일리법 통과, 글래스 스티걸법 사실상 폐지. 66년간 지켜온 벽이 무너진 겁니다. 이 순간부터 대형 금융기관은 한 손에는 서민예금, 한 손에는 파생상품을 동시에 줄 수 있게 됐어요. JP모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이들이 이제 예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복잡한 투자 상품을 설계하고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1999년 월가는 개미를 공식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면허를 딴 겁니다. 이제 필요한 건 상품이었어요. 1993년 미국에서 최초의 ETF가 출시됩니다. S&P 5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이었어요. 처음엔 아무도 주목 안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나 쓰는 도구 정도였어요. 근데 이게 서서히 그리고 폭발적으로 흥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간단했어요.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고 하나 사면 수백 개 종목에 분산 투자가 되고 수수료는 기존 펀드의 10분의 1도 안 됐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보다 쉬운 상품이 없었던 겁니다. ETF 시장은 2000년대 이후 매 10년마다 몇 배씩 커졌어요. 2010년 전 세계 ETF 자산이 1조 달러를 넘었고 2020년에는 7조 달러, 지금은 10조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 중심에 블랙록이 있었어요. 블랙록은 아이쉐어즈라는 ETF 브랜드로 이 시장을 사실상 장악했습니다. 현재 블랙록의 운용 자산은 약 14조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국 GDP의 8배입니다. 일본 GDP의 3배와 맞먹어요. 한 회사가 몇 개국 GDP 굴리고 있는 겁니다. 블랙록의 성공을 본 월가 전체가 움직였어요. 뱅가드, 피델리티, 찰스 슈왑, 너도 나도 ETF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주식형, 채권형, 섹터형, 레버리지 2배, 레버리지 3배,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은 점점 복잡해졌어요. 근데 마케팅은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소액으로 시작하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커피 한 잔 값으로 미국 전체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결정적인 무기가 등장합니다. 모바일 앱이에요. 수수료가 0원이 됐습니다. 계좌 개설이 5분이면 됐어요. 알고리즘이 당신이 어떤 종목을 검색했는지 기억했고 관련 뉴스를 밀어넣었고 실시간 시세가 손 안에서 깜빡했어요. 주가가 오르면 앱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리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라는 알림이 왔어요. 진입장벽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라지도록 설계된 겁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다는 흥분 속에 수익도 없는 기업들 주가가 수백 배 뛰었습니다. 개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거품이 꺼졌고 나스닥은 80% 폭락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는 믿음 속에 은행들이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퍼줬어요. 그걸 복잡한 파생 상품으로 포장해서 전 세계에 팔았습니다. 거품이 꺼졌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렸습니다. 2017년, 2021년 코인.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 너도 나도 코인을 샀어요.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을 찍고 알트코인들이 며칠 만에 수십 배 뛰었습니다. 그리고 꺼졌어요. 한국 부동산, 영끌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안 사면 바보라는 말이 돌았어요. 그리고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름은 달랐습니다. 인터넷, 부동산, 코인, 주식. 근데 수수는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어요. 유동성이 풀립니다.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뒤늦게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들어 고점을 받습니다. 거품이 꺼집니다. 대형 금융기관은 공적 자금과 양적 완화로 구제됩니다. 개인의 손실은 그대로입니다. 2008년 이후 미국 정부는 베어 스턴스, AIG, 시티그룹에 수천억 달러를 투입했어요. 그 돈은 세금입니다. 서민의 돈이에요.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집을 잃는 동안 그 사태를 만든 금융기관들은 국가가 살려줬습니다. 책임진 CEO는 거의 없었어요. 오히려 그해 보너스를 받은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월가는 이미 법적인 방패를 다 만들어뒀거든요. 수백 페이지짜리 계약서, 깨알 같은 위험고지 조항, 투자자 자필 서명란. 법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당신이 서명했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 방패가 크게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버블이 꺼질 때마다 월가는 긴장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손실이 현실화되는 순간 분노한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과 규제 당국의 조사가 쏟아질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월가의 대형 로펌들은 버블이 절정에 달할 때부터 이미 법적 방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페이지짜리 계약서, 깨알 같은 위험고지 조항, 투자자 자필 서명란. 법적으로는 완벽한 방패였어요. 근데 월가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법적 방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소송은 막을 수 있어도 여론은 막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월가가 준비한 건 또 다른 방어막이었습니다. 바로 프레임이었어요. 버블이 꺼지고 손실이 불어나자 언론은 약속한 듯 일제히 무리한 연글, 묻지마 투자, 욕심이 부른 결과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들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버블이 한창일 때 이들은 조용히 배가 아팠습니다. 옆집이 주식으로 몇천만 원 벌었다는 소식, 친구가 코인으로 차를 바꿨다는 얘기, 동료가 부동산으로 자산이 2배가 됐다는 뉴스.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상실감과 질투심은 조용히 쌓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버블이 꺼지자 그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투자가 아니라 도박한 결과. 욕심부리니까 그렇지. 공부도 안 하고 뛰어든 당연한 대가. 월가가 심어둔 프레임을 가장 열심히 퍼뜨린 건 정작 월가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투자에 참여하지 않아 배가 아팠던 더 많은 여론이 이 프레임을 제대로 물었어요. 손실을 입은 당사자들조차 이 분위기에 눌려 조용히 자책하며 사라졌습니다. 월가를 향한 분노는 싹도 트기 전에 꺼졌어요. 월가 입장에서는 완벽한 결과였습니다. 수십 년간 공들여 만든 법적 방패보다 사회가 스스로 만들어준 여론이 훨씬 강력한 방어막이었던 거예요. 구조는 완벽하게 지워졌고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월가는 이걸 학습했습니다. 다음 버블 때는 더 대담해졌어요. 상품은 더 복잡해졌고 레버리지는 더 높아졌고 마케팅은 더 공격적이 됐었습니다. 어차피 망해도 여론은 욕심부린 개인 탓으로 귀결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리스크를 감수해도 된다는 확신이 생긴 겁니다. 욕망을 연료로 쓰는 이 판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욕심을 부린 게 죄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인간으로서 특히 이 자본주의 시대에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 직접 뛰어든다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 삶을 내 손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예요. 댓글창의 조롱과 달리 그 마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박수받아야 할 선택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부족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이 판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왜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맞서고 있는 상대가 정확히 누구인지. 1971년 근본이제가 무너진 순간부터 1999년 월가가 개미를 상대할 면허를 딴 순간까지 수십 년에 걸쳐 정교하게 설계된 이 판에 우리는 규칙도 제대로 모른 채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면 네 욕심 탓이라는 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책과 후회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 필요한 건 상황 판단과 다음을 위한 작전 수립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욕심을 부렸던 그 용기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용기에 이제 실력을 더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 이 판에서 진짜 실력은 절대 운과 행운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냉혹한 사실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 그게 출발점입니다. 이 판은 불공평합니다. 근데 불공평한 판이라는 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게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알았습니다.